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학우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지인분들도 좀 초청하시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제 같이 유튜브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세종사이버대학교 상담심리학부의 자랑, 심리치료 아카데미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원수영 교수입니다. 또 이렇게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또 이번 시간을 계기로 스트레스도 확 풀어버릴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학우님들 안녕하세요. 김규효입니다. 우리 학우님들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어떻게 처리하고 해소할 수 있는지 함께 배워보실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팽은경 교수님께서 아주 즐거운 1시간 30분을 같이 하실 텐데요. 즐겁게 참여해 보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팽은경 교수님. 방금 소개받은 팽은경입니다. 오늘 학우님들하고 나눠야 되는 이야기가 이제 스트레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미술 치료에서는 스트레스와 관련해서 어떻게 활동하는지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제 그림도 한번 그려보고 스트레스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나눠야 되는 이야기가 이제 스트레스인데요. 여러분, 언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나요? 여러 가지 일로 스트레스를 받으실 거예요. 경제적인 걸로도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고, 또 학업과 관련해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고, 인간관계와 관련해서도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어요. 제가 미술치료 상담을 쭉 하면서 내담자들을 만났을 때 제일 힘든 스트레스가 경제, 학업, 대인관계라고 세 가지를 나누어서 설명했을 때 가장 큰 게 대인관계 스트레스였던 것 같아요. 이렇게 대인관계 스트레스가 우리의 스트레스 중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 제가 말씀드리면서 오늘은 그러한 대인관계와 관련한 스트레스를 어떻게 우리가 관리를 하면 좋을지, 그런 스트레스를 나 스스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감정과 소통이라고 제목을 정했고요. 그 안에서 의사소통을 통한 스트레스 관리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제목은 굉장히 거창해요, 여러분. 그죠?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정이라는 게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들은 감정을 다 느끼고 계실 거예요. 지금도 감정이라는 게 느껴질 거예요. 저는 지금 감정이 약간 흥분됨도 있고요. 긴장감도 있어요. 그리고 기대감도 제가 지금 느끼는 감정 중에 하나인데요. 이런 식으로 우리는 감정을 느껴요. 그러면 감정을 느낄 때 우리 신체는 감정에 대한 반응을 하고요. 또 인지, 사고도 감정에 대한 반응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내 몸이 또 이렇게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죠. 또 어떤 사람은 배가 아픈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두통이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는다라거나 감정 소통이 잘 되지 않을 때 우리 신체는 반응을 하게 되어 있죠. 그렇다면 이 인간의 감정이라는 것을 7가지의 감정으로 정의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제가 인간의 감정이 7가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인간의 감정을 심리학자가 정의를 내렸을 때 7가지의 감정이 있다라고 해서 분노, 놀람, 역겨움, 슬픔, 공포, 기쁨, 경멸이라는 감정이 있다라고 정리를 했었고요. 이거를 우리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디즈니 만화에서 5가지 인간의 감정으로 이야기를 다시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감정이 어디서 느껴지세요? 흔히 우리는 감정이라고 했을 때 이 가슴을 많이 생각해요. 그래서 하트 이렇게 해서 감정이 여기에 있다 생각을 하는데요. 실제로 뇌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봤을 때 감정은 머리에 있다라고 해요. 우리 뇌가 감정을 인지하고 조절하고 표현하는 것들을 다 관장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느끼는 감정들이 나는 마음으로 느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내 머리로 다 생각을 하고 분석하고 조절해서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뇌를 이렇게 감정이 들어있는 곳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감정을
이제 우리 뇌에서는 감정은 뇌에서 만들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감정을 만들어지는 뇌를 변형계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그래서 이러한 변형계를 확대를 해봤더니 이런 초록색 있는 부분, 이게 변형계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변형계에서 편도체라는 게 있고 해마라는 아이가 있는데, 편도체는 우리가 공포라든지 불안이라든지 하는 불편한 감정들을 빨리 느끼는 기능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막 겁이 난다, 스트레스 받는다, 힘들다 그러면 이 변형계에 있는 편도체에 불이 반짝반짝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변형계, 그러니까 편도체 옆에 해마라는 아이가 있어요. 이 해마라는 아이는 기억을 저장하는 기억 저장소 같은 곳이에요. 근데 편도체가 불이 들어와서 나 지금 비상사태야 라고 했을 때는 해마에까지 기억이 저장이 되지 않아요. 즉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데 지금 막 무서운 상황에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캄캄한 방에서 뭐가 나올지도 모르겠고 공포스러운 환경에서 공부를 해요. 그러면 아무리 공부를 오랫동안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기억에 남는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그 순간 무서웠던 거 말고는 기억나는 게 없거든요. 근데 내가 지금 마음이 편하고 행복하고 즐겁고 이런 상태에서 공부를 하면 해마에 있는 기억 저장소가 원활하게 움직이면서 나의 기억 정보, 내가 학습했던 내용들을 다 저장하고 이제 그게 필요할 때 꺼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도 우리 뇌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이 앞에 있는 부분, 여기 지금 제가 지금 체크하고 있는 이 부분을 우리는 전두엽이라고 하는데요. 전두엽의 기능이 원활해야지 인간답게 사는 거예요. 즉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전두엽은 매우 우리 인간에게 중요한 기능인데 이게 무슨 일이지? 생각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판단하고 이럴 때는 이런 행동해야지 하고 조절하는 역할이 이 전두엽의 기능인데, 지금 멍멍 하고 강아지 소리가 들렸을 때 내가 걔한테 물렸던 기억이 있거나 걔한테 공포스러운 기억이 있다라면 이렇게 회로가 돌아가야 되는 게 돌아가지 않고요. 바로 패스트 트랙으로 딱 와버리는 거죠. 그래서 전두엽까지 회로가 가지 않고 그냥 반응, 그냥 그 공포에 대한 나의 원초적인 반응으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과연 우리 학우님들 스트레스가 나쁜 것일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시험을 쳐야 되는데 시험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 공부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시겠죠. 시험 스트레스가 없으니까 당연히 공부해야 하는 욕구가 없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나는 행동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시험 스트레스를 받아야지 나는 시험을 잘 치기 위해서 공부도 하고 또 어떤 방법들을 내가 강구해가지고 성적을 올릴 수 있는 긍정적인 힘을 발휘하는데, 스트레스가 없으면 우리는 긴장을 안 하게 되는 거고 또 거기에 대한 대처 행동도 하지 않기 때문에 꼭 스트레스가 나쁘다고만 할 수는 없어요. 때로는 나한테 필요한 스트레스가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이제 디스트레스냐 아니면 유스트레스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제가 이제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우리는 웅덩이의 깊이를 스트레스의 정도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 그래서 이 웅덩이의 깊이는 그냥 단순히 웅덩이의 깊이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린 사람하고의 크기를 비례해서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크게 그렸는데 웅덩이도 커요. 그러면 어때요? 사람도 크고 웅덩이도 크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근데 나는 웅덩이는 굉장히 작은데 사람도 작아요. 네. 그렇다면 이거는 문제가 있는 그림이죠. 그러면 웅덩이 그림에서 어떻게 그렸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대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학우님들 그림을 한번 볼게요. 사람이 그려졌다 하시는 학우님들은 보면 이런 정서 중심의 대처 혹은 지지 대처를 원하시는 분들이에요.
네, 내가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주변 사람들이 나한테 좀 위로해줬으면 좋겠고 날 알아봐줬으면 좋겠고 내가 힘들다라는 거를 주변에다가 좀 많이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사물을 그린 사람들 혹시 뭐 이렇게 밧줄을 그린다라거나 아니면 지팡이를 그린다라거나 돌을 그린다라거나 이렇게 해서 뭔가 정말 그 웅덩이에서 나올 수 있는 도구를 그린 사람들은 문제 중심의 대처 혹은 의미 만들기 대처를 많이 하시는 어떤 대처 방법을 쓴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여러분들의 그림 속에서 나의 스트레스를 볼 수 있고 내가 어떻게 스트레스를 대처하는지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의사소통을 어떻게 할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대부분 스트레스를 받으면 말이 예쁘게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스트레스 받는데 예쁜 말이 나오기는 어렵죠. 예, 뭐 이렇게 좀 분노가 섞인 말이 나온다라거나 아니면 억울한 심정의 말이 나온다라거나 한탄스러운 말이 나온다거나 혹은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한다 해서 스트레스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관계가 잘 되는 것도 아니에요. 또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긍정적인 의사소통을 해야 하는데 이제는 우리 긍정적인 의사소통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정성이라는 게 과연 무엇일까? 어떤 게 진정성일까? 진정성이라는 거는 진실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거짓되는 게 아니라 진실하게 그 사람의 말에 혹은 내 말에 내 감정에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정성이라고 한다라는 거는 내가 정말 그 사람한테 진실된 내 감정을 표현하는 거, 내가 느낀 그대로를 표현하는 거를 진정성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러한 진정성이 되려면 내가 그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 태도, 그 사람을 공감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기본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제 진정성을 가지려고 하면 우리 한국 사회 문화에서는요, 왠지 솔직하게 나를 표현하는 게 다른 사람한테 피해가 되지 않을까. 내 솔직한 감정을 드러내는 게 우리 사회에서는 좀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우리는 립 서비스를 많이 쓰는 거죠. 네. 그러니까 좋지 않은데도 좋아요 이렇게 얘기한다라거나 흡족하지 않은데도 마음에 들어요 이런 말들을 우리는 써요. 근데 그게 진정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좋은 말을 했는데 상대가 좋게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좋은 의도에서 너무 좋아요 너무 예뻐요 이런 말을 해주는데 상대는 내 감정을 읽어버린 거죠. 너 진짜 아니잖아. 너 진짜로 나한테 그런 말 하고 싶은 게 아니잖아 라고 읽고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진정성이 없는 대화를 했을 때 우리는 갈등을 겪는 경우도 많아요. 상담에 오는 아이들 중에서요, 엄마들이 상담을 하다 보면 상담자한테 그런 말을 많이 들을 거예요. 어머니, 아이의 마음에 공감해줘야 돼요. 아이의 감정에 공감해주세요. 그래서 엄마들이 그걸 배워요, 이렇게. 그래서 아이가 뭔가 엄마 학교에서 친구가 나한테 어떻게 하고 뭐 이런 얘기 했을 때 엄마들이 상담자가 공감해주라는 말을 했기 때문에 너 화났구나. 너 친구랑 싸워서 속상하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기는 해요. 근데 그게 엄마 마음에선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얘는 왜 자꾸 싸우고 돌아다니는 거야? 얘는 진짜 학교 가면 문제를 안 일으키는 날이 없어. 이렇게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말은 너 화났구나. 너 친구랑 싸워서 슬프구나.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내 마음하고 말하고가 다른 거예요. 이렇게. 네, 서로가 상반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이는 느끼는 거예요. 엄마가 해주는 공감이 100% 공감처럼 안 느껴지는 거죠. 그 감정을 표현하는 게 화를 드러내라는 게 아니라 내가 느끼는 감정의 표현을 언어로 전달한다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이런 상태에서 어떤 기분을 느껴 라고 이야기해 주는 게 내 감정을 표현하는 거고 그게 바로 진정성 있는 대화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수용이라는 게 있는데요. 과연 수용은 무엇일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수용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럼 수용을 한번 제가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금 이야기 속에서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바로 그거예요. 상대의 잘못을 따지기 전에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가지고 왜 그럴 수밖에 없었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것을 내가 받아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면 받아주는 여유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수용이라는 거죠. 수용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여유가 있어야 돼요. 우선 나한테 여유가 있어야 돼요. 내가 마음에 여유가 없다라면 절대 그렇게 받아줄 수가 없죠. 예. 그래서 내가 나 스스로가 내 스트레스 관리하면서 내가 마음이 좀 편하고 나에 대한 긍정적인 사고도 가지고 있고 또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도 있는 사람들이 타인을 받아줄 수 있는 수용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다음 우리 공감이라는 거는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을 거예요. 상담을 공부하면 공감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되게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쉽지가 않죠. 공감한다라는 거는. 왜냐하면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서 그 사람이 느끼는 감정을 같이 느껴야 되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서 느낀다라는 거는 절대 쉬운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긴다라면 내 입장에서 생각을 해서 나라면 그렇게 안 했을 텐데 라고 이야기를 하면 의사소통이 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었을 거라는 걸 인정하고 우리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야, 왜 그렇게 했어? 그건 네가 잘못한 거잖아.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순간 공감은 안 되는 거고 그 사람한테 나랑 지금 이야기하는 상대랑도 관계가 이어지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지금 설명한 것처럼 의사소통을 잘하려면 여러분들 진실성 있게 다가가야 되고 수용해줘야 되고 공감해야 돼요. 그럼 뭐가 중요하다 했어요? 여러분의 스트레스 관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자기 스트레스 관리 잘 해야 되는 거고 여러분들의 마음의 그릇을 넓혀놔야 돼요. 스스로에 대해서 자신감도 가져야 되고요. 이번에는 우리가 색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색채 심리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우리 이제 색으로는 사람의 감정을 나타내기에 너무 좋은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색이 주는 이미지가 감정을 느끼게 하는데 매우 큰 영향력을 미치거든요. 색에 대한 이미지는 색채 심리학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해요. 네, 뭐 빨간색이라면 활력을 의미한다, 도전이다, 뭐 추진력이다, 분노다, 공격성이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사실 이거는 그다지 중요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색에 대한 지각은 사람들마다 다 다르거든요. 색에는 양면성이 다 있어요. 네, 어떤 사람은 색에 대한 이미지가 사람들마다 다르기 때문에 반대되는 개념을 좋아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 이 친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왜 너는 검정색이 좋으니?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에 있는 것처럼 핑크색이라 하면 애정이다, 뭐 갈색이라 하면 뭐 단순함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면 내담자의 마음에 있는 색에 대한 이미지는 무시한 채 이론적으로만 해석을 하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꼭 내담자한테 왜 그 색을 썼는지 질문을 해야 되는 거죠.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색에 대한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론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 때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색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유사색이 있고 보색이 있어요. 유사색은 어떤 거냐면 비슷한 색깔을 유사색이라 해요. 빨간색, 오렌지색, 노란색은 유사한 색깔이잖아요. 연두색, 초록색, 파란색은 또 유사한 색깔이죠. 이런 거는 우리가 유사색이라고 해요. 그럼 보색은 빨강하고 파랑은 반대되는 색이죠. 노랑하고 보라는 반대되는 색이죠. 네, 이런 식으로 반대 색깔에 있는 개념들을 우리는 보색이라고 하는데요. 색에서는 유사색을 썼을 때는 우리가 친밀함을 느낀다라거나 아니면 가깝다라는 마음이 있을 때는 유사색을 써요. 그 사람이랑 나랑 유사해, 비슷해, 친근해 라고 했을 때는 우리는 유사색을 써요. 그럼 보색을 쓰고 있다라는 거는 갈등을 겪고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갈등을 겪고 있을 때 우리는 반대되는 색을 쓰기는 해요. 근데 선생님들 갈등이 있다라는 거는 과연 나쁜 것만일까요? 아닐까요?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갈등이 있다라는 거는 에너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랑 싸울 수 있다라는 거는 에너지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즉 보색을 쓰고 있다라는 거는 갈등을 겪고 있지만
해결하고 싶어 하는 마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랑 뭔가 관계를 하고 싶고 해결하고 싶다는 마음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활동을 했는데요. 이분은 지금 아버지하고 나하고의 색깔을 아빠는 푸른색 계열의 색깔로 했고요. 나는 살 색깔, 약간 오렌지색 계열의 색깔을 했어요. 그래서 그 이유를 물어봤더니 아빠랑 이야기하면 시원하다 이렇게 느낀대요. 시원하다 이렇게 느끼고 나에 대해서 이 색깔을 한 거는 그냥 자기는 이 색깔이 좋은데 이 지금 오렌지 색깔의 계열의 색깔이 좋은데 아빠랑 얘기할 때는 기분이 좋아서 이 색깔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엄마랑 얘기할 때는 초록 색깔로 한 이유는 푸른 초원같이 편안하다. 네. 그래서 이런 초록 색깔이 떠오르고 나도 엄마랑 얘기하면 시원한 느낌이 들어서 좋다. 이 유사 색깔이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잘 소통이 되는 사람은 빨간색 친구를 했는데 빨간색이에요. 이 친구가 에너지가 많기 때문에 빨간색이고 자기도 그 애랑 있으면 빨갛게 이렇게 이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빨갛다. 의사소통이 잘 될 때의 사람과 잘 되지 않는 사람의 색깔을 칠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잘 될 때의 사람은 머리는 핑크색이고 그 다음에 하늘색 옷과 파란색 옷을 입은 사람이고 잘 되지 않는 사람은 빨간색 옷과 검은색 옷을 입은 사람을 칠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일까 한번 봤더니 여기에 있는 보면 잘 되지 않는 사람에 대한 느낌이 여기 이제 검은색에 있는 오빠 그 다음에 친구인 빨간색 이게 의사소통이 잘 안 될 때 느끼는 색깔로 칠했어요. 그리고 잘 될 때는 푸른색 계열에 있는 사람들하고 의사소통이 잘 될 때 색깔 칠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의사소통이 잘 되는 사람이 안 되는 색깔의 색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자기가 이 친구가 너무 좋은데 이 친구랑 있을 때는 에너지가 되게 많이 쓰인다는 거죠. 지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하고 얘기할 때는 편안한 느낌인데 푸른색 계통의 사람들 얘기할 때는 편안한 느낌인데 여기에는 에너지는 되게 많이 쓰이는데 재미는 있는데 좀 힘든 느낌이라는 거예요. 걔랑 노는 거 재미있고 에너지는 많아서 즐겁기는 하지만 놀고 나면 자기가 힘이 든다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유사색을 썼길래 이렇게 물어봤어요. 혹시 너는 이렇게 차분하고 잔잔하고 조용한 성격인데 이 사람이랑 관계를 할 때는 뭔가 에너지를 써야 하기 때문에 네 모습이 아닌 걸로 쓰는 거는 아닐까? 그랬더니 그렇대요. 자기의 모습을 쓰는 것보다는 얘한테 맞춰주기 위해서 얘랑 놀고 싶으니까 얘가 좋으니까 맞춰주기 위해서 에너지를 쓰고 있는 그런 모습. 예. 그래서 의사소통이 잘 된다고 생각했지만 어떻게 보면 내가 맞춰주고 있기 때문에 잘 될 뿐이지 이 사람은 나를 맞춰주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게 있구나라고 우리는 또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두 개 칠하는 거를 어떤 의미로 보냐면요. 이게 한 개만 칠하는 사람도 있지만 두 개 칠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그 의미는 우리가 양가 감정이 있다는 걸로 해석을 해주기도 합니다. 양가 감정이라는 거는 두 가지 감정이 다 있다는 거, 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누구나 양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보면 돼요. 엄마라는 사람에 대해서 내가 감정을 갖고 있을 때 화를 내면 엄마가 싫어. 근데 엄마가 나한테 친절할 때는 좋아. 그쵸? 근데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두 가지 감정이 있는 거지 일상적으로는 우리 엄마는 참 푸근한 사람이야. 우리 엄마는 참 따뜻한 사람이야. 라는 한 가지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자극에 따라서 감정을 다르게 느낄 뿐이지 이 사람에 대한 두 가지 감정 왔다 갔다 느끼지는 않아요. 근데 내가 그 사람에 대한 감정이 두 가지가 왔다 갔다 한다는 거는 그 사람이랑 안정적인 관계를 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걸로 해석을 하는 거죠. 대처 방법을 따로 안 그린 사람은 대처 능력이 없을까요? 라고 질문을 하셨어요. 네. 만약에 웅덩이가 크지 않아가지고 나 혼자 나올 수 있다라면 굳이 대처할 수 있는 도구가 없어도 되겠죠. 그쵸? 네, 웅덩이에서 내가 발만 탁 빼면 나올 수 있다면 굳이 뭐 그거를 써야 할 이유는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웅덩이에서 쉽게 나올 수 있는데도 어마어마한 대처물을 그리는 사람도 있어요. 예를 든다라면 내가 그냥 웅덩이 깊은데 안 들어갔는데 헬리콥터를 띄워서 나를 꺼낸다라든지, 예, 나는 그냥 이렇게 힘만 쑥 내면 올라올 수 있는데 헬리콥터를 띄우거나 119를 부르거나 막 이런 대처물을 쓰는 사람도 간혹 있는데요. 그 사람들은 뭐예요? 약간 아프면 우리 오버하는 거죠. 나 너무 아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크지도 않은데 나 너무 힘들어 이런 식으로 자기에 대해서 과장되게 무언가를 표현을 할 때 가장된 대처물을 쓸 수 있는데, 대처물을 아예 안 쓴다라는 거는 내가 지금 그게 필요 없는 상황이라면 굳이 안 그려도 되는 거죠. 근데 난 대처물이 필요한데 그리지 않았다. 나 이거 웅덩이에서 나오려면 뭐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리지 않았다라고 하면 혹시 내가 무기력한 상태는 아닐까? 이것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어느 누구의 도움도 받고 싶지 않고 그냥 나는 아무 힘도 없어 라고 하는 무기력한 상태가 아닐까?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제가 했던 이야기들이 다 정답은 아니에요.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좀 더 편하게 지내고 싶다라면, 또 내가 좀 스트레스 관리를 하고 싶다라면 여러분들의 감정에 좀 귀를 기울이시고 그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들 한번 연습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럼 저는 여기서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